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미국 주요 지수들이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서던 미국이 지루한 조정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언제쯤 제대로 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최근 시장에 나왔던 악재들을 모두 나열해보고 그중에서 하락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됩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악재가 해소되어야만 주가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악재들부터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선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가 상승이 이전만 못한 것 같죠? 2024년 M7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이 79%였던 것이 올해는 16%까지 낮아질 전망인데요. 아무래도 이익 성장률이 현저하게 피크아웃되면서 자연스럽게 주가 상승 탄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딥시크가 출연한 겁니다. 이른바 가성비 좋은 AI의 출연으로 인해서 빅테크들의 투자가 그동안 너무 과도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되었고, 돈들의 움직임이 미국의 빅테크에서 홍콩의 빅테크로 이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기에 더해서 매우 부담스러운 뉴스가 하나 더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와의 리스 계약을 무효화했다라는 보도였어요. 그러잖아도 딥시크로 인해서 과잉 투자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데이터 센터 리스 계약이 무효화되었다라는 보도는 애플을 제외한 M7에게 좀 더 가파른 하락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 외에 좀 더 구조적인 악재가 또 있었죠. 트럼프의 관세 부과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관세 부과에 대한 뉴스가 자주 등장했었습니다만 4월 2일로 연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3월 4일부터 정시에 부과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을 다시 바꾸는 바람에 갑작스러운 하강 기류가 생성됐던 것이죠. 지금까지 나열되었던 악재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악재였을까요?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크게 끌어내렸던 과잉 투자 관련 이슈부터 점검해 보겠는데요. 사티아 나델리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발언을 보면 시장의 우려가 상당히 과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델리는 공급을 늘리는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수요의 확인이 필요하다라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가 활용되면서 AI 인프라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그보다 앞서서 제시했었고요. AI 데이터 센터는 현재 학습 수요뿐만 아니라 향후 추론 수요도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의 리스 계약이 취소된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최소 2개 이상의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력 공급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지역의 계약이 취소됐던 겁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은요, 사회적인 책임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블랙아웃이 빈번한 지역이라면요, 불시에 정전이 되었을 때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 센터가 지목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역에 대한 계약 취소였어요.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이번 회계연도에 수립한 투자 계획에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기존의 학습용에서 추론형으로 컴퓨팅 파워가 전환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추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글로벌 컴퓨팅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과잉 투자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미 집 나간 돈들이 다시 되돌아오려면,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에서 홍콩의 빅테크로 이동하는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오려면 상당한 에너지를 가진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엉뚱한 뉴스 하나가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당분간 미국 빅테크의 상대적 약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적절한 매수 신호가 발생할 경우 저는 재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 우려, 과잉 투자, 이런 걱정들은 대수롭지 않은 악재란 말이죠. 사실 훨씬 더 걱정스러운 것은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입니다. 실제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날을 보면 어김없이 관세 부과 이야기가 나왔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2달 만에 경제 지표들도 심하게 위축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대부분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라는 것이 월가의 그룹급 인사들의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S&P 글로벌의 2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는 49.7로 나타났어요. 이게 50이 기준점이거든요. 지금까지 미국의 경제를 강하게 견인해왔던 서비스 지수가 지난 2023년 1월 이후 2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점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S&P 글로벌의 수석 비즈니스 이코노미스트인 크리스 윌리엄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올해 초에 미국 기업 사이에서 보였던 낙관적인 분위기는 모두 사라졌다라고 말이죠. 이 서비스업은 미국 경제의 80%를 차지합니다. 당연히 기준점 아래로 하락했다는 것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죠. 물론 같은 날 발표됐던 2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51.6으로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시장 전망치인 51.5보다 0.1포인트 높았는데요. 8개월 만에 최고치고 또 전달 수치인 51.2보다도 개선되었다는 점을 두고 제조업 지수가 선행성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는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재고를 좀 쟁여놓으려는 생각이 제조업 지수의 서브 지표인 신규 주문 지수를 끌어올렸던 것이죠. 소비자 기대 심리를 보여주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거의 전 항목에서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이었죠. 확정치는 64.7로 기록되었는데요. 이는 지난 2월의 예비치였던 67.8은 물론이고 1월의 확정치였던 71.1을 모두 하회했습니다. 그냥 전 연령대, 전 소득계층에서 소비 심리가 큰 폭으로 위축되었고 전체 5개 하부 항목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미래 기대 지수가 72.9까지 추락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미래 기대 지수가 8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조만간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로 심리 지표에서 큰 폭의 위축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고용과 같은 실물 지표에서도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는 정부 효율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공무원들 중심으로 대규모 해고가 있었거든요. 지난주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보면 24만 2천 건으로 전주 대비 2만 2천 건 증가하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물론 실업수당 신청 건수 수치만 가지고 본다면 당장 고용시장 부진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현 정책 기조가 지속되면서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가 커진다면 탄탄했던 고용시장마저도 요동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의 주요 특징을 보면 정부 해고 건수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요. 워싱턴 DC 지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2,047건으로 지난 2023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거든요. 이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정부 부분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수 증가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트럼프 정부에서의 공무원 해고는 분명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실물지표 위축도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 전달보다 307억 달러, 그러니까 0.2%나 감소했어요. 이를 감안해서 GDP 나우에서는 1분기 성장률을 전기 대비 연율 환산 기준으로 마이너스 2.8%로 제시했습니다. GDP 나우는 지난달 28일에 마이너스 1.5%로 1분기 성장률을 무려 3.8%포인트나 낮춘 이후에 또다시 한번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한 겁니다.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요. 2022년 1분기 그것도 마이너스 1%가 마지막이었어요. 마이너스 2.8%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수치를 보면 미국 경제의 악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폭도 깊게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경제 지표가 침체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대기업 쪽에서도 신규 채용을 주저하거나 혹은 대규모 해고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따로 있어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일반적으로 물가는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기대 물가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게 문제죠. 5년짜리 장기 기대 인플레가 3.5%로 기존의 3.2% 대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예비치에서 이미 확인되었었습니다만 1년짜리 단기 기대 인플레는 3.3%였던 것이 무려 4.3%까지 급등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현재 상황지수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지수가 그야말로 급락을 했는데요. 급격한 조정을 주도한 것은 전월 대비 19%나 급락한 내구재 구매 환경 지수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내구재 구매 환경 지수가 주로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는 인플레 기대치가 높아질 때, 다른 하나는 고용시장이 악화될 때죠. 지금 고용시장은 둔화될 조짐이 막 시작되었을 뿐이고 아직은 악화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뭐가 남아있죠? 결국 현재 상황지수의 급락은 대체적으로 인플레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두려움이 최근에 갑자기 커졌다는 말이고요. 주가가 제법 깊은 조정을 보였던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면서 기대 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라는 점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올림으로써 탈출이 가능하고 경기 침체는 금리를 내림으로써 해결할 수 있지만 요 스태그플레이션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불치병이라는 얘기죠.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더 두려운 겁니다. 혹자는 최근에 주가 조정이 딥시크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딥시크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은 될 수 없습니다. 혹자는 빅테크의 과잉 투자가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빅테크 없이도 주가는 최고점에 도달했었습니다. 또한 이들 요인들이 최근의 경제 지표들을 찌그러들게 만들었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주가를 급하게 떨어뜨렸던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그 원인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가 제공했습니다. 주가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입니다. 자, 이제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제 주가 조정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제 지표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문제는 요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복합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실 트럼프 정책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아요. 특히 4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 정책이 좋습니다. 감세는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미국의 소비를 촉진시켜서 GDP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가도 상승하죠. 베센트 재무장관도 의회 청문회에서 이 감세 연장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규정을 했었으니까요. 그는 개인소득세율이 상향 복귀된다면 미 경제가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까지 했었어요. 문제는 이게 생각대로 조기에 실행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감세가 아직 실행되지 못한 이유는 같은 공화당의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정 축소 없이는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트럼프는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3월 12일 날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었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4월로 연기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3월 4일로 정시에 부과할 것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또 관세율을 깎아주겠다라고도 했고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보여왔을까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트럼프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이유가 대충 짐작이 갑니다. 트럼프의 긍정적 정책인 감세를 발표하기 전에 관세만 시행될 경우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는 것을 트럼프 스스로도 잘 알고 있고 그의 참모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관세 이야기만 나오면 주가가 약속이나 한 듯이 급격한 조정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감세와 관세의 밸런스를 맞추고 싶겠죠. 하지만 감세안이 몇몇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번번이 좌초되다 보니 관세 부과 날짜도 어쩔 수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겁니다. 물론 지난주에 트럼프는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직접 하나하나 전화를 해서 설득을 했고 예산 결의안 초안만큼은 가까스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감세를 원하는 상원의 반대와 더 많은 재정 감축을 원하는 하원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최종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게 문제죠. 결국 2조 달러의 재정 축소에 4조 5천억 달러의 감세를 연동시키기로 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만약에 2조가 아니라 1조 달러만 재정 축소에 성공했다면 감세 규모도 4조 5천억 달러가 아니라 3조 5천억 달러까지 축소시키자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재정 지출을 마땅히 줄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관세 먼저 시작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공화당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면
아니, 경기가 좋아야만 하거든요. 경기가 흔들리면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하는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힘이 없다면 결국 나쁜 것들만 나열시키고 좋은 점은 정작 펼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아마 트럼프는 지금쯤 머리 빠지게 고민 중일 겁니다. 관세와 감세의 균형을 맞추고 싶어 할 겁니다. 다만 관세가 너무 늦어질 경우 협상용에 불과하다라는 비아냥을 들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더욱 만족스러운 또 협상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본보기로 관세 시행을 서둘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로 한 백악관 관계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월 2일에 상응 관세율 개요와 이에 대한 시행 메커니즘을 설명한 보고서가 발표될 것이며 일부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먼저 발표될 수 있다. 바로요, 먼저 발표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트럼프 생각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관세를 감세 없이 전면 활성화는 어렵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겨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관세와 관련한 트럼프의 정책이 오락가락했던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미루기만 하면 트럼프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본보기로 몇 개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감세가 통과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관세를 점차 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관세라는 악재는 거의 노출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감세가 시장 반등의 가장 큰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감세안이 4월 초까지만이라도 통과될 수 있다면 트럼프의 관세 스케줄인 4월 30일까지 대략 균형이 맞춰질 수 있어요. 지루한 박스권 조정은 그 안에 마무리될 겁니다. 하지만 감세안이 늦춰진다면 관세도 함께 늦춰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 역시 지루하게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